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노무사 1차 경제학 마무리 특강 그 거시경제학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실업서부터 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업은 우리 노경에서도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개념과 그리고 측정 방법 그리고 실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은 아시다시피 먼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 박스를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 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대상이 아니고 15세 미만 인구라든가 일할 수 없는 65세 이상 인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인구들은 우선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요 제외한 것을 15세 이상 인구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부, 학생 이런 사람들, 환자 이런 사람들은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경할 인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쓸까요? N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취업한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는데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돈을 벌 목적으로요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우리가 취업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요 저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 안 했는데요 근데 아빠 일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18시간 이상 일을 한 무급 가족 종사자도 취업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일정한 직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질병이라든가 노사분급 파업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취업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한다거나 이건 뭐 노경에서도 제가 문제로 많이 냈던 건데 실업률 계산한다거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실업률은 분모가 어떻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 그래서 요거 취업자 수를 우리가 2라고 하고 실업자 수를 U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실망 노동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오히려 여기요. 실망 노동자가는 바로 여기 원래 실업 상태였었는데 자꾸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비경할 인구로 이렇게 내려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망 노동자, 실망 실업자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실망 노동자는 뭐로 분류된다? N, 비경할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자, 비경할 인구로 분류가 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면 실업률 계산할 때 지저분하니까 다시 쓸게요. 여기 보시면 취업자 수에다가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망 노동자는 N으로 분류되니까 N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저 U는 작아집니다. U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공식 실업률을 낮추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망 노동자가 있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 실업률을 낮추게 된다라는 거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실업의 유형에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실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완전 고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 의사와 관련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주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을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 실업이다 라고 하면 이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탐색적, 구조적 실업도 여기다 집어넣긴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은 사실은 비자발적 실업이거든요. 사양산업 때문에 자기가 발생하는 실업자는 비자발적 실업이지만 우리가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자연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이런 구조적 실업도 거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 나오게 되면 이 구조적 실업 요거는 그냥 한 삼각형 이렇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경향과 비자발적 경향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발적 실업은요. 주어진 임금에서 나 원래 일할 의사는 있는데 주어진 임금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야, 그 정도 돈 가지고는 난 일할 생각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일할 능력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한테 지금 맞지 않는 거야. 매칭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매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좀만 더 탐색을 해야겠네 라는 것이니까,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고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적합한 겁니다. 아니, 맞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느니 맞는 직장을 좀 1년 정도 찾아 나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정보 관련된 흐름을 제공하는 게 하나의 해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업의 유형,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격 경직성과 관련해 가지고요, 가격이 경직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이제 케인즈 학파가 되겠습니다. 케인즈는 가격이 경직돼 있다라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못하니까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전학파는요, 에이 무슨 소리, 가격은 신축적이고 잘 작동되고 조정되면 경제는 좋은 상황으로 계속 균형으로 유지될 거야 라는 게 바로 고전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인즈학파는 옛날에는 가격, 임금이, 환율이, 이자율이 왜 경직됐는가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요 케인즈학파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새 케인즈학파라고 얘기합니다. 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새 케인즈학파는 새 고전학파랑 마찬가지로 이 뉴라는 거에 담겨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는 기대를 반영해요. 특히 합리적 기대를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시적인, 어떤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이었는데 최적화의 원리를 반영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전개하는 게 새 케인즈학파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케인즈학파니까 가격은 경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 기대랑 최적화, 요거 중요한 거 다시 썼습니다. 자, 근데 가격 변수는 경직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가격 변수들 중에서 실질임금, 명목임금, 가격, 이자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봤을 때요, 노경과 관련해서 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효율임금 가설입니다. 효율임금. 그래서 효율임금이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생산성이 올라갈 때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을 올려주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특수 기업에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내부자 외부자 이론입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인싸 아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인싸라는 것은 이제 내부자니까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조 가입한 사람이죠.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조 밖에 있는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안 씁니다. 자신들의 어떤 고용과 자신들의 복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된다, 단체 협상이나 파업을 통해 가지고 임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게 되면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암묵적 계약 이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와 기업은 다 위험, 리스크를 싫어합니다. 근데 기업은 좀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실은 위험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기피적인 그런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기피적이에요, 기업보다. 그렇게 되니까 임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임금을 주세요 라는 것을 선호하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피셔 효과입니다. 피셔 가설, 피셔 효과는 바로 뭐냐면 요거요. 여기 대문자 R이라고 쓴 게 이자율인데 이걸 명목 이자율이라고 얘기할게요. 명목이라는 것은 명목 변수랑 실질 변수를 잘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명목 이자율은 요거 화폐 가치로 나타낸 이자율이에요. 화폐로 표시한, 나타낸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실질 이자율이네요. 실질 이자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대물가 상승률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근데 요 피셔 가설이란 건 요 관계식을 나타내는 걸 피셔 효과, 피셔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10%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은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하고 명목 이자율이 딱 10% 올라가서 실질 변수, 실질 이자율은 그대로 있다라는 요 관계식을 피셔 효과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요 정도 정리할게요. 다음 학파 간의 얘기입니다.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전학파는 바로 어떤 특성을 지닙니까? 라고 하면 공급을 중시 여긴다 라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공급을 중시 여기고요. 여기 써놨네요. 그거를 우리가 세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인즈 학파는요. 네, 케인즈 학파는 수요를 강조합니다. 수요를 강조하고 그래서 대공황의 발생 원인도 수요 측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LM과 IS 곡선까지 우리가 갈 거는 아니고요. 고전학파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고전적 이분성 화폐 수량서를 나타내는 게 MV는 PY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 변수와 그리고 명목 변수의 화폐 시장은 두 개가 나눠져 있다라는 게 고전적 이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학파는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 유동성 선호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SLM에서 총수요 곡선이 케인즈 학파는 도출되는데 고전 학파에서는 사실은 화폐 부분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라고 하면 물가 자체는 어떤 실물에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MV는 PY에서 도출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게 되면 고전 학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국민소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AS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필립스 곡선으로 가게 되면 수직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게 되고요. 이 필립스 곡선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 노경에서는 좀 하는데요. 우리 1차에서도 원래 다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유독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뺐어요.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것은 과거 한 6개년, 7개년 기출을 통해 가지고 뺐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AS와 필립스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이다라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 케인즈 학파에서는 뭐 AS는 우상향하고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발적 실험만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색적 실험만 존재하는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케인즈는 아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방 경직돼 있어 가지고 조정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할 때 어떤 방식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반대하고요. 가능한 한 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다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마인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고전학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시장론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고전학파는 자, 수요와 공급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네, 공급이 중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세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온다. 수요를 스스로 창출한다, 스스로 창조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생산해서 공급을 해서 그럼 돈을 벌겠죠. 그럼 그게 다시 수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전학파는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해서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완전 예견 이런 걸 상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폐 수량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화폐 수량서는 뭐다? 그렇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건 물가만 변화시키고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화폐 수량설에서 나오는 임플리케이션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학파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죠. 실업은 자발적 실업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각 자체가 단기보다는 장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의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일정하게 되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랑 차이가 바로 뭐냐면 저축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케인즈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은 누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요 국민소득이 오히려 쪼그라들어요. 수요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바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고 저축을 증가시키게 되면요 오히려 이건 누출이란 말이죠. 근데 고전학파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 저축의 역설 이렇게 하는데 고전학파는 오히려 반대로 저축은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왜요? 그렇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의 밑바탕은 인구가 사람들이 있을 때 자본이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새로운 신기술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자본 축적과 신기술, 설비 투자 이런 게 있으려면 사실은 알고 보면 저축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전학파의 모형인데 그래서 AS가 수직이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가볍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거 생산함수, 노동시장 연결하는 것은 노경에서 많이 한 걸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국제경제학으로 가보면 비교이론이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비교이론이라는 것은 말문제에서는 이 지문이 제일 유명합니다. 어떤 한 나라가 모두 절대 우위 상태에 있더라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는 두 상품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교우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축구와 야구를 잘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과 제가 있다. 그럼 저는 축구, 야구 다 손흥민보다 못해요. 근데 손흥민은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축구에 집중하면 그 틈새를 타서 저는 야구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비교우위 할 때 어떤 게 비교우위가 있습니까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L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노동의 투입량이에요. 그럼 이거는 노동의 투입량은 이거 할 때 비교이론을 나타내서 바꿔야 되는데요. 한국은 X제를 투입할 때, X제를 생산할 때요. 노동자가 1명 있으면 생산하고요. 미국은 10명 있어야 됩니다. YJ 같은 경우는 한국은 노동자가 2명이면 되는데 미국은 4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X제는 절대 우위가 한국이 더 작으니까 절대 우위가 있고 YJ도 한국이 모두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이 X제, YJ 모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한국이 X제와 YJ 모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둘 다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비교 우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걸 찾는데 그 잘하는 걸 찾는 방법은 이거 밑으로 파고드세요. 노동이니까. 자, 이게 숫자가 노동으로 되어 있으면 파고드세요고요. Q면 제가 어떻게 된다? 올라타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파고드세요로 하세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파고드는 거니까 자, X제에 대한 한국의 노동 1이니까 요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2가 밑으로 파고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 1이 밑으로 파고들어서 이게 바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2분의 1과 1분의 2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고드세요니까 4가 밑으로 파고들면 돼. 4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10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요. 10분의 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고드세요로 해가지고요. 기회비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 숫자는 비용인 거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낮을수록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 중에서 X제는 어느 게 비교 우위 있다? 그렇죠. 한국이 2분의 1이고 YJ는 미국이 더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모두 다 비교 우위가 있을 수는 없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어느 거 하나는 비교 우위가 있으면 어느 거 하나는 비교 열이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조건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우리 늘상 연습 많이 했습니다. X제랑 Y 중에서 여기 보시면 분자에 나타내는 X제가 관심이 되는 거예요. X제가 관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제가 관심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잘 보시면 X제가 관심입니다. X제가 관심이라서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나라가 교역할 때의 조건을 우리가 교역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교역하기 위한 어떤 계약 조건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회비용을 나타내게 되면은 한국은 2분의 1이고 미국은 4분의 10이잖아요. 그대로 쓰면 돼. 2분의 1이고 4분의 10이 바로 교역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응용해 볼게요. YJ에 대한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2와 10분의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관세 경제적 효과 요 정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 경제적 효과 할 때는요. 먼저 첫 번째는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어떤 나라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직축에 보시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싼 거야. 그래서 여기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고요. 여기 이제 국내 시장의 가격이야. 그래서 잘 다시 볼게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 도메스틱 가격보다 월드 가격이 지금 P0입니다. 훨씬 더 싼 거야.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입 국가가 된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수입합니까? 라고 하면 개방을 통했을 때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요 차이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큼이 수입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을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수입 물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에다가 텍스를 부과하는 거니까 조세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 소비자 잉여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면 원래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네.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돼요. 생산이 이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량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소해서 수입량이 줄어드는데 생산자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A만큼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A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요 비금친 게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의 증가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여기 C에 해당하는 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그런데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크기랑 정부의 수입 증가와 그리고 생산자 잉여 감소를 가만히 살펴보면 총 잉여는 여기서 이만큼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빨간 색깔 면적이 조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까지는 잘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요거 좀 푸시면 좀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런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소국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어가지고 항상 총 잉여가 감소한다. 이건 맞는데 요거 대국인 경우에는요.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는 이만큼이 증가해요. 이만큼이 이렇게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B 더하기 D만큼이 총 잉여에서 소국일 때는 감소하는데 대국일 때는 여기 이만큼이 증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가 B 더하기 D보다 만약에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후생은 개선될 수도 있다. 개선 가능. 이렇게 되는 게 출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이제 소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재정 수입은 정부한테 관세 수입이니까 가는데 수량할 때는 수입업자한테 가고요. 수출 자율 규제할 때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이득이다. 그 정도 그냥 암기 자체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림 정도만 사실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환율과 관련해서 결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매력 평가설이고 하나는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이자율 평가설은 그냥 암기하세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자율과 환율은 반대다.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력 평가설은 두 나라의 구매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암기해 두시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빅맥 지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빅맥 햄버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고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빅맥 케찹도 있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빅맥을 구입할 때 얼마에 구입을 합니까? 라고 하면 3,000원이라고 할게요. 원화로 따졌을 땐. 그래서 이걸 하나 사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얼마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면 3달러, 4달러인가? 아무튼 3달러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달러로 돼 있는 게 우리나라 돈의 3,000원과 가치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이제 변환해 주는 게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제 조정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과 외국의 상품 가격, 이 F라고 할게요. foreign 해가지고 미국의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하면 여기 2라는 만큼 조정 역할을 해주는 게 같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매력 평가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맥도날드에 전 세계적으로 팔려있는 빅맥 같은 경우가 바로 구매력 평가설을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요 변화율로도 역시 나타냅니다. 변화율로 나타내서 우리 이걸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변화율로 표현하는 거 이걸 가지고 그냥 할게요. 이걸 가지고 하면 P분의 델타 P는 그 다음 2분의 델타 2가 되고 더하기
PF분의 델타 PF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의 물가가 만약에 10%고 우리나라 물가가 뭐 20%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환율은 10% 인상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구매력 평가설의 문제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수송비나 관세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유로운 장벽이 없는 상황이고요. 무역의 대상이 비교역자가 아닌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만 고려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잘 맞습니다. 장기적인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구매력 평가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답 고르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4days 특강 그 실강 대신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을 넓히기보다는 1차 시험은 그래도 사실은 부담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해 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게 목적이니까 만약에 요 강의를 한 번 정도 더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인물을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눈에 익히시면은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 계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객관식 경제학에 비슷한 문제를 잘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중심으로 반복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차 시험 잘 보시고요. 합격하실 겁니다. 합격하신 다음에 다시 또 잠시 쉬었다가 2차 모드로 달리시면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